제가 볼 때 지역적 이제 차별 현상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선호하는 현장의 지역들은 보합이나 약하락이지만 투자 수요가 없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들은 하락이 좀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한 15년, 교육 쪽, 대학 강의 쪽에 한 20몇 년째 하고 있는 한문드라고 합니다. 명절 잘 세셨는지요? 추석 이후에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가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이 행복의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가요? 현재 시장은 이제 변화의 변곡점이 시작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6월, 7월, 8월에 정부의 그 정책상 정책금리라고 그러죠. 그 생애 최초 LTV 80% 마음만 먹으면 뭐 살 수 있죠. 5억짜리면 1억만 있으면 사니까. 근데 그 대출 금리도 정책 금리라고 해서 소득 순위로 좀 다릅니다. 최하 2%에서 최고가 한 3.35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주택담보대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담보대출이 저렴한가? 생애 최초일 경우에만. 이게 이제 정부 정책상 명분이 있죠. 생애 최초니까 정부에서 이자 차이를 그 당시에 1월부터 8월까지 정책금리 말고 일반 대출금리는 제일 저렴할 때가 3.78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4.5에서 5% 이렇게 갔거든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장에는 보도가 안 됐지만 이 아름아름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이래서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DSR 적용이 나중에 된다 이런 얘기까지 겹치면서 그러면 6, 7, 8월에 빨리 집을 사는 게 이자가 좀 저렴한 걸 쓰겠구나 해서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더 터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이거와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2022년도 초, 21년 말 이때 많이 올랐을 때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신호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상승기의 임계점이라고 하죠. 거기가 되면은 거래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쫓아가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대중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로버트 루카스가 얘기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그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게 8월 중순부터 시작됐어요. 중순부터 시작되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보시면 7월 거래량이 8,500개고 이 6월 거래량도 7,20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8월에 오늘 날짜 9월 25일 기준으로 할 때 방송 촬영 날짜 기준으로 할 때는 5,795를 찍었어요. 그러면 3, 4일 남았거든요. 신고 기간이. 그럼 3, 4일이면 암만 해도 5, 600개밖에 안 나와요. 최고래도. 그러면 6,000 몇백 개 나올 거예요. 최고가. 그러면 벌써 2,500개가 줄었잖아요. 한 25%, 30% 감소한 거예요. 상승의 끝장인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왔다 갔다 정신없는 거 아시죠? 엉망진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왔다 갔다 12번씩 금리 올렸다 내렸다 규제했다 안 했다 이게 혼란을 일으켰어요. 규제를 일으키고 강화했다 실수요자 보호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혼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9월 1일부터는 DSR이 적용되니까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8월에 마치고 9월 1일부터는 당연히 심리가 좀 죽겠죠. 그 와중에 미리 벌써 시장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다가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나눠서 얘기하면 서울이 불장인 반면에 지방은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여전히 하향 횡보 속에서 조금 거래가 늘어난 정도 이렇게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장은 불장은 서울은 불장, 지방하고 광역시는 불장은 아니었고 수도권은 잠불 정도.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과천하고 광명, 분당 일부 지역들만 올랐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오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상반기 동안 이어졌고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하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향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일단 정부가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게 사실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S&P하고 피치하고 무디스하고 이제 3대 모건 스탠리 뭐 이렇게 신용 평가사들 있잖아요. 이 평가사들 중에 무디스가 이제 낸 보고서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한국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 경고를 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은행이 신용이 등급이 강등했다는 얘기는 금융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융 시스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금리 있잖아요. 이게 1%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말 1에서 한 1.5% 생겨요. 그거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신 메꿔줘요. 이자 차익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업행위, 은행에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기업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기업대출은 잘 안 하고 가계만 갖고 자꾸 대출을 늘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언젠가 문제가 터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동성 체크나 뭐 건전성 비율, 자기자본주 이런 책 다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용등급을 낮추겠죠? 신용등급을 낮춘다는 얘기는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대출금리가 또 올라가요. 환율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 이거는 경고를 내린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이거 진짜 신용등급 강등되면 우리 가계부채 이렇게 막 정부에서 조금 무주택자를 명분으로 해서 좀 이 비싼 가격에서 집을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고 막 풀잖아요. 물론 금리 이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꿔주면서 사시는 분은 혜택을 받죠. 결국은 돌아서 높은 집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하는 총재께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좀 문제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 정도 동조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동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전세 조건부 대출, 뭐 규제,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조건을 강화시키고 심사를 강화해라. 이런 패턴으로 완전히 바뀌고 신용대출도 강화해라.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줄여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말은 자율이라고 했지만 그 자율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이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지금 감소한 지 한 7개월째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ABC 분석 리포트라고 있어요. BC카드사에. 그 소매 판매 비율 중에 여러 항목들이 거의 90%가 소매 판매 그 카드 사용액이 다 감소를 했어요. 7개월째 연속. 그러면 이거 그동안 이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소비 둔화, 뭐 내수 둔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지표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이자를 내는 돈이 많아져서 쓰는 돈이 적어져서 둔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원래 기업들, 원래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빵을 10개 팔려고 만들어놨는데 빵을 만들려고 직원이 셋을 뽑았는데 빵이 10개가 아니라 자꾸 줄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주니까 사람을 하나 해고해야 되겠죠. 매출은 줄고 실업이 늘겠죠. 이게 이제 경제의 악순환의 단초거든요. 이거를 미리 이미 감지한 것 같아요. 감지해서 저는 뭐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쉽사리 올해같이 이렇게 과감하게 돈을 투여해서 이 높은 집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 잡겠다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서울, 수도권 특히 지방은 조금 자연적으로 조금 조정이 다 됐어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그 힘이 이제 다 약해졌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반기 시장 분명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락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심리도 이제 이미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방은 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만 서울은 여러 가지 뭐 지방 소멸, 뭐 똘똘한 채, 뭐 여러 가지 막 그 이슈들을 이슈몰이를 하면서 서울의 강남 3구하고 마영성을 필두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서울도 서울의 주변 지역 15개구는 8개구거든요. 마영성, 강남 4구면 7개잖아요. 그 동작구가 좀 움직였어요. 더 넓히면 서대문구까지 좀 움직였거든요. 나머지 구들은 아니에요. 그럼 25개구 중에 16개구가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차별화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르는 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간을 잘 하셔서 유튜브 보시면서 시장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은 결정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공급이 나오는 대로 얼마야 이렇게 생각했죠? 분양가가 공개가 살짝 됐는데 지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신축이고 그리고 교통 좋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쉽게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총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히 현재 하반기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승장이 혹시 또 더 이어질 거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실 게 중동 리스크가 또 생겼잖아요. 레바논 사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로. 그게 확전이 되거나 이러면 시장 많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한국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질문이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 금리를 써서 좀 저렴한 금리를 요구하는 불장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정부도 이 정책 금리를 어디까지 할까 생애 최초니까 좀 명분은 있어요. 근데 생애 최초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금리가 낮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부담하는 게 100이라고 할 때 집값이 낮으면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도 의미가 없으면 거래를 끊기겠죠. 그게 말씀드린 대로 8, 9월에 시작된 거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폭도 중요하죠. 0.25 정도밖에 내려도 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쩌면 10월 달에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워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은 총재가 한 말씀을 지금 보시면 한은 총재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또 급할 경우에 한 번씩 더 나오기도 해요. 하는데 9월 달에 보시면 이 전체 내용 중에 요점입니다. 요점을 제가 요약해 드린 건데 9월 12일 날 나왔는데 보도는 많이 안 됐습니다.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정책금융, 거시 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 작용하지 않도록 금리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미국이 0.5 내린다고 우리도 내린다? 그거 아니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그 와중에 금리 정책을 갖다가 안 내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예요. 이 말이. 이거를 한은 총재가 또 9월 24일 날 9월 12일 보고서고요. 9월 24일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며칠 안 됐죠? 어제예요. 어제인데 그 발표할 때 얘기 중에 예전에 한은 총재가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 입시 위주의 문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치고 있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 와중에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또 다뤄요. 그 얘기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정책을 함부로 안 쓰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쉽게 되진 않을 것이고 되더라도 어쩌면 11월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10월 달에 안 내린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정부에서는 자영업자하고 건설업을 위해 가지고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했죠. 통화정책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뭔가 묘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할 게 뭐냐면 한은 총재가 8월부터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이복화 원장이나 김병완 위원장이나 또 최상목 총리의 패턴을 보면 옛날보다 규제를 완화해라 이런 분위기가 좀 약해졌어요. 단어가 안 나오고 정부 정책 대통령실 이쪽에서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통화정책의 기본은 1번이 뭐예요? 한국은행법 제1조에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운영 목적은 물가 안정이 1번이에요. 물가가 지금 2% 안 됐잖아요. 2.5%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는 오르게 돼 있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소비가 좀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줄고 있으니까 수입하던 업체들도 수입 물량을 10개 들여놓은 걸 5개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되면 순간적으로 또 그
물가가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문제죠. 지금도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세계에서 경고를 받는데 여기다가 또 이걸 가지고 하는 총재께서는 0.25만 올리는 이유가 경제를 위해서 내리지만 부동산 쪽에 있는 기득권들이나 투자하시는 이런 양반들이 이걸 펌핑을 하잖아요. 언론들이 특히. 기러기님들이 많이 그러죠. 그 부분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여러 번의 기자회견이나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는 총재가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칼을 뽑았다는 게 뭐냐면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는 총재의 취임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2022년도 초에 취임할 때 가계부채를 잡는 게 국가의 기본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구조조정 한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초반에. 근데 구조조정 됐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께서 이 구조조정이 없이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현재 데이터상 중소기업의 55%가 지금 한계기업이라는 50% 이상이 한계기업.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하면서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또 빚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크게 터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 경제 상황이 기득권이나 상류 10% 20% 중은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7, 80%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를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통화정책 신중모드 발언 이렇게 써놨잖아요. 결정적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수출 및 내수 전망이 이렇게 잡힙니다. 밝지가 않아요. 이렇게 튀어오른 건 잠시예요. 기저효과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도 하면은 수출 내수 전망이 증가율이 거의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 점점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저성장 국면이라는 그 모습이구나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성장에다가 고령화에다가 이것이 합쳐지면 이 성장 동력이나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말 있잖아요. 첫눈에 반한 사랑은 화끈하고 좋지만 좀 빨리 식기도 하고 스며드는 사랑은 처음엔 잘 모르지만 한번 완전하게 스며들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뭔가 자꾸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헤어날 길이 없으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과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끔 우리 부동산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 상승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에 해외도 막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해외도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미국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모기지 렌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미국 모기지를 많이 쓰잖아요. 집 살 때. 그런데 그분의 일감이 재작년 코로나 때보다 못하답니다. 지금 70% 정도 줄었대요. 70%면 거의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뿐이 아니라 변호사도 일이 60, 70% 줄었대요. 여기서 또 세무사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도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0개 업체, 50개 업체를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5에서 15% 정도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있잖아요. 뭐 맛집 이런 것들. 이런 데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60, 70%는 다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매출이.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상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소매 판매가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내려오는데 여기 실제로 매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에서 많이 쓰고 있나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 미국 분들 얘기가 경제 침체가 이미 우리는 왔다고 느낀다. 예전하고 똑같다. 경제 위기를 뭐 2001년, 2008년 이때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전조현상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슬로우 다운, 천천히 그 모습이 나타나서 야 이거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미국이 갑자기 0.5를 왜 내릴까요? 경제가 좋은데 그죠 여러분? 경제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죠? 이거는 발표는 안 했지만 뭐 고용지표에서 뭐 80만 명, 100만 명만 미스 나고 막 그러잖아요. 통계 트릭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분들의 얘기는 전부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니까. 캘리포니아주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캘리포니아가 4천만입니다. 인구가.
캘리포니아 전부가 다 경제 그 침체가 올 거라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변호사분이 또 특이한 답변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럼 해리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양상이 좀 다를 텐데 트럼프가 되면 좀 막 전쟁 뭐 우크라이나 지원도 안 하고 돈 줄이고 버는 거 신경 쓰니까 좋아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누가 돼도 일단 뚜껑을 한번 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대선 때문에 이걸 꽉 흔들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 참고하시고 미국이 0.5를 내렸다는 이유가 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가 좋아서 내렸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침체 위기의 시그널 6가지 중에 6가지가 지금 다 해당돼요.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제 둔화는 올 겁니다. 그럼 경제 둔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에서 집을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택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하고 미국은 콘도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주로 제일 1번으로 치고 도심지에서 이제 단독주택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임대만 하는 걸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지었어도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을 하면 소유권이 개인한테 가면 그거는 이제 콘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임대 시세가 중요하겠죠. 임대 시세가 지금 거의 20%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단독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없다니 뭐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가 줄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요 묘한 상황이 지금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지만 안에 좀 문제가 있는 구조죠. 올라가면서 밑에서 계속 사주하고 거래량이 붙어줘야 가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느 리스크가 오게 되면 충격이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잖아요. 부동산도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어질 겁니다. 어떤 트리거들이 하나 터지면 심리가 가라앉겠구나? 그러면 부동산도 자산의 한 가지인데 버틸 수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레바논 사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하시고 지금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이 정상인가? 정상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고 하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들의 심량도 100% 이해가 돼요. 특히 아기들이 크거나 아기들 커가지고 이렇게 방 하나씩 따로 주고 싶은 부부들은 꼭 사고 싶을 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거래량으로 붙었는데 그게 또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그 영향이 0.25, 0.5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요점은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 0.5%, 1%의 혜택이나 부담이 주는 것이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뭐 펌핑되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과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래도 있잖아요. 가짜거래. 계약 신고만 하고서 취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극성을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 땡땡땡 아파트 갑자기 60억 신고가 쳤는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사채를 다 쓰다가 넣었다가 해지한 사건이 있잖아요. 며칠 안 됐죠? 그런 사례를 보듯이 그걸 또 기사들은 다 썼잖아요. 갑자기 60억을 튀니까 이상해가지고 확인하니까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는 그 아파트 분여의 아파트 가격 담합 있잖아요. 이게 요즘 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번 정부는 건설사에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과 무주택자에 따른 거의 빵점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얘기는 별도로 하고 여하튼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을 우리가 경제가 안정하고 안정적이고 미래에 어떤 뭐 인구가 는다든지 소득 분배가 잘 된다든지 이러면 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상승에 100%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집값 4%대 하락 민간 통계는 달랐다는 기사의 내용과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가 보다도요. 먼저 이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 한국 부동산 통계는 쓰레기 통계입니다. 특히 주간 통계. 월간 통계는 그나마 표본이나 통계를 내는 방식이 투명합니다. 근데 주간 통계는요. 표본도 없고 공개를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통계의 기본이 뭔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계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작용이 되는 게 통계예요. 데이터가 통계예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한국 부동산의 통계는
어떤 때 맞고 어떤 때 틀려요. 무슨 소리냐? 내려가는 게 다 느껴질 때는 올라간다고 쓸 수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간다 쓰는 건 쉽잖아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쓰면 안 되죠. 근데 한국 부동산 통계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요점이 뭐냐면 한국 부동산은 기본 거래 데이터에다가 정성적 요인을 넣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타예요. 이거는 제가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화하면서 왜 그렇게 내냐 표본을 공개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못 내요. 통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도를 보시면 집값 왜 다른가 두 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보도의 요점에서 나오면 조금 발전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아니 통계를 내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국 부동산의 주간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는 쓸 수 있어요. 설문조사하고 이거 넣어서. 왜? 표본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니까. 근데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통계는 주간 통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8월 말이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제곱미터당 단가를 계산해서 총액의 평균가를 계산해가지고 나름 표본이 확실해요. 그죠? 정성적 요인이 안 들어갔죠. 물론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세대가 서로 얘기가 갑론을박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협회에다 한 표를 드립니다. 100%. 왜냐면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전 세계에서요. 국가가 부동산 주간 통계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서 또 기사로 도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부동산 기득권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어하고 국민 주거복지, 청년들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원이 잘못했다고 얘기할게요. 원래 통계를 내던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통계라는 게 툴을 쓰면 되는데 왜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고 왜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걸 어떻게 통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통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통계위원회가 설립이 됐었어요. 이거 올바른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거 주간 통계 없애자고 했습니다. 안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카르텔의 일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혹까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아니면 부동산원에서 오픈하면 돼요. 오픈 못하거든요. 아직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픈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사과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속을 모르니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들은 얘기는 정성적 요인과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일단 한 표를 주고 주간 통계가 일단 없어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 발전에 서 좋다고 보고 그리고 월간 통계 정도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처럼 로버트 실루주스라 그래서 통계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계약만 하고 취소하고 자꾸 집값 올리기 많잖아요.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이건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데 밥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 밥을 먹은 가격이 얼마인가 평균 이걸 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은 걸 갖다가 넣고서 통계를 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옆에 뭐가 붙어요? 팝업에? 이 통계는 확실히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 이게 통계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두 가지의 통계의 장단점을 이해하실 거고 월말 통계는 표본을 갖고 해요. 그래서 월말 통계는 또 보도에다 많이 안 내요. 아이러니하죠. 어떤 때 주간 통계가 2주 올랐는데 한 달간 통계가 마이너스가 된 때가 있어요. 이게 보도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좀 문제점이 좀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통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정확한 통계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알고리즘으로 계속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가짜 기사로 가정할게요. 가짜 기사로 부동산 오른 거는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등기된 것들은 가짜 기사로 가정할게요. 언론들이 어느 날 등기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다. 하락거래만 등기가 되는 것 같다. 기사를 한 2주만 된다고 가정할게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간다는 생각 못하죠. 그럼 역으로 부동산이 지금 거래량이 제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기사는 한도 안 쓰고 신고가 안 쓰고 신고가 여러분 희한한 건 신고가 나오면 바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락은 한참 있다 나와요. 이 부동산 부에 있는 기자분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균형을 갖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같이 공존해서 데이터를
소비자들한테 줘야 시장 판단이 되고 시장에 왜곡이 안 되는데 말씀처럼 신고가만 올려놓고 신고가에 대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심하면 이런 기사도 봤어요. 신고가 행진이 연속이 이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봤죠. 만약에 오늘이 9월 달이에요. 근데 7월에 신고가하고 8월에 신고가 얘기만 하고 있어요. 9월에 신고가가 없어. 그러면 마치 9월에 또 신고가가 나온 것 같잖아요. 이런 교묘한 기사를 쓸 정도로 부동산 카르텔의 앵벌이 같은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기사의 가치가 없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막 화가 날 정도인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다 파악하실 거예요. 파악하시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상승론자도 계시고 하락론자도 계신데 지금 말씀처럼 예전에 그런 알고리즘이 심하게 작동을 했어요. 작동을 해서 전 정부에서 뭐 투기 단속반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번 정부는 그것도 아직 없어요. 그죠?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남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사임당 같은 유튜브라든지 또 뭐 상승론자 유튜브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하시면 어느 말이 맞는지 어떤 데이터가 맞겠다 판단이 되잖아요. 부동산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조금 부동산 가서 여쭤보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이 되고 부동산 가서 여쭤보고 또 영상도 여러 개 돌아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꼭 한 5군데 이상 가셔야 되고 5군데 이상 가면 꼭 한 분이 진실을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제 경험자도 많거든요. 제가 30년 부동산 했으니까 이 얘기는 30년 동안 제가 뭐 자문 오거나 상담 오면 실험해본 결과 그러면 시장 파악하는데 아주 거의 90% 적중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말씀처럼 그런 기사가 나오면 하실 때는 막 이렇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패턴하고 다른 백데이터 여러 가지 뭐 포탈도 많잖아요. 좋은데 뭐 리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데이터 그런 건 체크하면서 보셔야지 절대 언론만 보고 따라가시지 말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정부에서 하락의 폭이 커지면은 건설사의 PF 문제나 구조 개선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양책을 할 수 없이 떠받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생아로는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역적 이제 차별화 현상이 이제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선호하는 현장의 지역들은 보합이나 약하락이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 소비자 중에 특히 투자 수요가 없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들은 하락이 좀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리거 중에 유류세 세금을 안 받아가지고 기름값 지금 한 1,600 한 몇십은 될 거예요. 싼 데 가면 한 1,500 후반대고.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2, 3년 전에 비하면요. 30-40% 오른 거예요. 차들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계산해보면 그 많은 돈이 뭐라 그럴까요? 국가 내수에 쓰이지 않고 잘못된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락하는 게 급해졌을 경우에 소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까지 죽으면 경제 전반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또 금융 시스템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연착륙이에요. 말은. 지금 연착륙 안 됐잖아요. 거꾸로 연착륙은커녕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하고 광역시 대부분은 연착륙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서울하고 수도권도 연착륙 과정을 거치면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별로 수도권도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수도권도 조금 입지가 좋거나 교통이 좋은 곳들은 하락폭이 좀 적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이 입지가 나쁘거나 교통이 나쁘거나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지 서울이 일본보다 작기 때문에 도쿄도보다 훨씬 작거든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은 어디라도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시간에 좀 차이만 있지. 그럼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뭐 일부 민간기관에서 뭐 10,000개, 20,000개밖에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가짜 기사로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가짜 기사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는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 가을에 12,000개 들어오잖아요. 걔가 만약에 그냥 1월로 넘어가면 한 6만 몇 주세가 되고요. 이게 11월에 들어오면은 올해가 38,000이고 물론 거기에는 한 1-20%는 신혼부부 타운이라든지 도시형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근데 그거 빼도 예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25년도는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서 만약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안 주고 원래대로 했다라면 여러분들 봤던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둔촌주공 전세대출 규제가 좀 나오니까 갑자기 둔촌주공 집주인 어떻게 발 동동 굴러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분양을 받는데 왜 발을 동동 굴립니까? 들어가 살면 되지? 아주 황당한 얘기를 떳떳하게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도 있는 거예요. 거의 기레기 아닌가요? 이게 왜 발을 동동 굴러의 초점이 어때요?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뭐 잘못되고
정부에 피해를 입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기사죠. 당연히 자기가 분양받았으면 자기가 들어 살아야죠. 이거를 갖다가 이번 정부의 실상이 게 뭐냐. 전매장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안 살아도 전세 놓고 시세 차익 팔아먹고 이런 투기 심리를 갖다가 베이스에 깔아놓으니까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못 맞추면은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집 거주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투자, 좋게 해서 투자라고 하는데 투기 행위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판을 깔아놓고 기억나시죠?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를 다시 하겠다 했잖아요. 발표할 때. 투기 조짐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언론이라는 데가 도리어 부추기듯이 전세 대출 가지고 무슨 발을 동동 굴러?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쪽에. 그런데 속지 마시고 언젠가 거짓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막바지 다다른 거를 이제 왜냐하면 유튜브가 발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예전 같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하락의 폭은 언제든지 정부가 손만 띄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경제 전체가 대출하고 금융회사하고 시스템하고 이런 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은행이 대출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내려오면 대출 역으로 되면은 박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걱정되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아줄 겁니다. 그 하락의 폭은 막아주는 선이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거든요. 올라갈 때 여러분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바로 잡히던가요?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 정부가 막는다고 더 안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내려가요. 그걸 갖다 이번에 또 내려가는 거를 2023년도도 내려가는 걸 막아줬는데 또 2024년도에 또 내려가는 걸 또 막잖아요. 또 내려가잖아요. 이걸 한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반기 내년에 어떤 집값 하락 폭은 지역마다 다르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하락폭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데들,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많이 빠진 데가 꽤 있거든요.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많이 빠진 데가 있잖아요. 뭐 대구라든지 세종시 이런 데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오더라도 아마 그 수준에서 좀 있지 않을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건 많이 내리고 많이 안 오른 건 덜 내리고 많이 빠진 건 덜 빠지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입주 단지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탈서울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탈서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뭐 인천이라든지 또 일대 미분양이 좀 많이 났거든요. 신규 분양들이. 올해 3월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한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8개 단지가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김포 이런 데는 입주 물량이 또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완공이 됐는데도 입주가 다 안 된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붙어 있잖아요. 양천구도 붙어 있죠. 인천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이쪽에 계시던 분들은 양천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이 여의도나 시청이에요. 강남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구로에서 주거비가 전세가 막 6, 7억, 8억인데 인천을 가니까 새 집이 뭐 저렴하면 3억 5천, 4억이고 5억이고 그 돈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는 6, 7억에서 자꾸 오른대요. 전세가가 서울이. 그러면 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든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사는 집도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 상태에서 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 초등학교 때는 뭐 지역 안 따지잖아요. 우리가 중학교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돼야 우리 뭐 서울로 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 중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중고에 자녀들이 있는 그 가장들이 인천에 저렴을 가보니까 어때요? 구로구는 구축이 많은데 양천구도 구축이잖아요. 다 신축이 별로 없잖아요. 구축이 많은데 인천에 지은 거 다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좋아, 헬스장도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 내가 전세 가격이 7, 8억인데 3억이면 전세가 되네? 2, 3억이 남네?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애를 쓰면 돈은 더 나가는데 여기는 내 한 몸 불살라 출퇴근만 하면 가족이 편안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한 9년은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9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를 해서 전체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다 어떤 패러다임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현명해요? 안 현명해요? 물론 자기는 좀 불편해요. 가장이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작년 올해 초에 대거 인천하고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중에 정말 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분도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로구가 비싸겠어요? 인천이 비싸겠어요? 서울이니까 구로가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5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쪽 가면 3억만 받으면 되잖아요. 부담이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서울 메가시티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빨리 바꾸시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서울에 살고 싶은데 병원 문제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가 서울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도시들이 살기가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안 살아본 사람 말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좀 오래된 도심지들 있잖아요. 일부 그쪽은 거꾸로 신도시 분들은 사람 살 곳이 못 쓴다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서울 사람들은 신도시가 어떻게 가냐 이게 양분돼 있어요. 이게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탈서울이라고 하는데 탈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탈서울이라는 뜻이 깊이 따져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뭔가 안 좋은 데서 탈출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땐 40대 정도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탁월한. 서울에서 막 힘들게 대출 더 받아가지고 밤에 투잡을 더 짜야 되니 많이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또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 완화 효과도 있잖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편갈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레기님도 문제가 있겠죠. 좋게 써야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서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더 나은 곳으로 하셨다. 주거 환경에 대해서. 다만 불편한 건 뭐예요? 출퇴근. 다만 불편한 건 뭐예요? 시세 차익. 그거 없으면 되잖아요. 집은 원래 목적이 시세 차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잘 가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중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주목할 동네들이 지금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미래를 볼 때 동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다 좋아질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평택은 지금 요즘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기반시설이 많은,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제조업 시설이 많은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앞으로 유망합니다. 지금 좋다 막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과천이 막 뜨잖아요. 과천이 뜨는 이유는 뭘까요? 과천분들한테 죄송한데 가깝잖아요, 서울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천 자체가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개념이 누구한테죠? 어른들한테죠.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쪽보다는 도심을 찾아가겠죠? 그런지 그런 변화들을 체크할 때 지금 막 올라서 너무 핫한 데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셔야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약간 펌핑이 안 되고 힘을 못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통계획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보시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게 계속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GTX? 그렇게 떠들어던 GTX의 그 붐은 어디 갔나요? GTX 오프다니까 집값이 힘을 못 쓰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교통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는데 GTX 때문에 동타의 뜻 막 떴었잖아요. 오픈하기 전에. 그때 사면 주목할 곳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됐는데 개통하고 나서 몇 년이 가야 성숙된 교통수단이 돼요. 여러 가지 주차장 파킹하는 거, 환승 주차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나면 좀 나아지는데 그때까지 성숙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너무 올랐던 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조정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 떴던 것들은 조정기가 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상태에서 안 떴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키 맞추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도시인데 굳이 예를 들자면 김포 같은데 막 떴어. 많이 안 떴어. 그러면 그중에서 교통 라인을 따라가지고 입지가 좋은데 이런 데들은 누구나 선호하겠죠? 김포 골드라인 또 터지고 나서 또 하나 또 교통 놔준다고 하니까 2개 터지면 가성비가 뛰어난 입지가 되겠죠. 출퇴근만 조금 시간 걸리는 거 지옥철이었는데 이게 풀렸다. 그러면 주거환경 좋죠. 인프라 좋죠.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지금 막 미분양된 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교통계획과 거기에 입주기업, 굳이 말하면 송도 같은 데 있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뭐 20억 가던 게 10억 되고 뭐 15억짜리 7억 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많은 세월을 본다고 가져가면 거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거기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5, 60대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송도 같은 걸 권유해드려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성숙될 것 같아요, 도시가. 그러면 제가 볼 땐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교통과 앞으로의 그 도시의 계획, 시단위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 계획을 보셔야 돼요. 또 지역사회개발과라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에 전화하시면 앞으로 그 도시에서 모셔올 기업들 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큰 회사, 여러분 아시면 수원이 왜 컸어요? 삼성 때문에 컸잖아요. 좋아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는 거를 조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큰 회사가 직원이 10,000명인데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도시 좋아지거든요. 뭐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뭐 부동산 상승론자 이렇게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처럼 어느 지역 좋아져야 하는 건 제가 딱 집어드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찍을 줄 아는 방법을 제가 대충 말씀드린 거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쯤이 아니라 어느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나 얼마에 살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제쯤이 나오는 거죠. 가격이 돼야 살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못 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쯤이라는 건 능력이 됐을 때 얘기죠. 능력이 됐을 때 살까 말까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렴하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서 내년 사이가 기회가 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라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 가격인 측면에서 누가 봐도 지금 많이 좀 펌핑 됐잖아요. 일부 지역들은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시들이 이렇게 펌핑이 많이 됐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 MB 정부 때 주택 가격이 5, 6년 동안, 4, 5, 3, 4년 동안 횡보했어요. 안전하게. 집을 사기가 좋았고 노태우 정부 때도 200만 원 공급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저축도 하고 막 내수도 활성화되고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그럼 요번에 공급 계획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전 정부에서 많이 해놨잖아요. 택지를. 그죠? 3년째 들어서야 이제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3기 신도시. 왜 그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건설사 살리려고 일부러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존 주택 살니 새 집을 사죠. 근데 가격도 싸고 3기 신도시, 입지도 좋고 다른 공공택지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집값이 회복이 아니라 전고점을 뚫는 데도 많잖아요. 자꾸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과도하고 가계부채 심각하고. 근데 정부가 정말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땅도 있겠다. 짓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요. 주택산업연구원, 이거 뭐냐면 건설사들이 회원인 단체예요. 주택산업연구원. 그 원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12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부에서 인허가만 해주면 바로 내일부터 공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택 분양하고. 그거를 정부가 붙들고 있던 거예요. 안 하고. 제가 볼 때 뒤늦게 비판이 쏟아지고 3기 신도시 또 사전청약제도 폐지 아니면 약간 좀 적정하지 않은 정책을 썼다가 다시 지금 뭐 청약 들어오고 왔다 갔다 좀 그런 거에 초점은 뭐냐? 결론은 공급한다. 그게 언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잔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많이 하면 좋잖아요. 또 조금만 칠 거면요. 이게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입지가 좋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신 신혼부부나 아기가 어리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에 돌봄센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언제니 나갈 수 있으니까 맡기고. 근데 3기 신도시는 거의 90% 이상이 다 돌봄센터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기본이.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신혼부부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공급을 안 하고 도리어 신혼부부 특례 뭐 이래가지고 신사가 특례로 도심에 집을 사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정책이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죠. 왜? 건설사 PF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피곤하고 좀 피해를 봤습니다. 본의 게 뒤늦게 정부도 이걸 깨닫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신도시 공급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LH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리스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막 언론들의 기사 때문에 멈칫했던 것이 다시 발동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100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3, 40은 당첨 확률은 적지만 저거를 한번 내 기다려보겠다고 집을 안 사겠죠. 수요가 줄죠. 그러면 기존 시장도 안정 효과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벌어지겠다라는 것을 예측하시면 그러면 시장에 언제쯤 살까라는 건 답이 나왔잖아요. 그 공급 막 장이 끝나거나 풍성할 때쯤 가격 조정이 잘 돼 있겠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가격도 봐야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공급 대체 물량, 그리고 정부가 전세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한 정책, 이게 딱 맞물리면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보이잖아요. 그럴 때가 살 때라고 보고, 언제라는 개념에서는 그 시점, 그러면은 내년 초부터 내년 사이가 사기가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는 거는 연말에 혹시 조정이 따르면 올해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형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좀 웃긴데요. 국민평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1980년 초에 국민평을 32평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 4인 5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시지만 2.5인이잖아요. 한 가구당. 32평이면 좋겠지만 25평도 사는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다만 애기들이 둘이 있을 때는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평형이 A형, B형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굳이 그걸 소형평이라고 우리가 잘못 지금 패러다임이 잡힌 거예요. 그죠? 자, 가족이 둘인 부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죠? 그걸 자꾸 소형, 국민평형, 대형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사실 국토교통부나 건설부는 없어졌죠.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국민을 진짜 해야 된다라면 단어 하나도 신경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치 소형평형은 집이 아닌 것처럼, 작은 집처럼, 그건 아니죠. 혼자 살면 그죠. 원룸 사시는 분도 많은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25평형이 소형평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18평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32평이 아니면 소형으로 지금 취급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가격 저항입니다. 25평을 살 수 있는 지금 32평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은요.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25평이 옛날에는 이제 건축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둥을 많이 세워서 짓는 형태였고, 요즘은 기둥보다는 이제 이 보를 잘 놔가지고 하는 형태, 기둥이 적어요. 그러면은 예전 집들은 내벽이나 내력벽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당 가면 분당에 예전에 일기신도 지은 것들은 주방 가기 전에 벽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벽으로 많이 이제 힘을 줬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들하고 이제 기둥이 이제 두 개만 서도 옆에가 펴주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별로 없는 신축 공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이 예전보다 적어진 거죠.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5평이면 전용이 18평이고 32평이면 전용이 한 25평 돼요. 7평 차이거든요. 똑같은 집인데, 근데 이 기둥만 없애도 한 2평이 나와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잖아요. 베란다를 확장하면 32평하고 안에가 똑같아요. 물론 32평은 베란다를 확장하면 또 35평이 되겠죠. 근데 예전의 집들, 구축들은 베란다가 있는 걸 지금 뜯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좀 편하고. 애초에 확장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소형들은 말이 25평이지 32평 같아요. 느낌이. 이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형이 아닌 거예요. 왜? 확장을 했으니까. 왜 확장을 하죠? 베란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화초 키우고 빨래 널고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건조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32평에서 느끼던 공간이 지금 25평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25평이 소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선택부터 우리가 좀 바꿔놔야 되겠고,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형평형은 더 작은 거만 10평 이러면 소형평이 이해가 되죠. 구분을 좀 전달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면적이 넓어지면서 30평의 효과가 있는데 가격은 32평보다 저렴하잖아요. 그 가격 부담이 적잖아요. 그리고 인구 구조도 2.5인으로 됐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저는 지금은 국민평형이 25평, 26평형이라고 봐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공간의 구조를 다 동선이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공간에 대한 쾌적감과 이 동선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형평이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데, 소형평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죠. 이를 하니까 살기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주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평을 많이 선호하시고, 소형평을 많이 선호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32평보다 이쪽으로 갈까? 이게 지금 변화가 지금 살짝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들은 소형평 25평을 대형평보다 많이 있는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잘 팔리죠? 그게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고, 이게 우리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생애 최초를 내가 자주 들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되나. 근데 한양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많이 보급을 하면 지금 기다리겠는데 좀. 근데 애들은 커가고, 또 혼자 사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사가 이런데 막 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이런 혼동스러운 시장이야. 그런데 이 정상적인 가격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론자들은 더 오른다고 하는데, 모든 데이터들이,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IMF, OECD, 이코노미스트, 무디스, 여기서 왜 경고를 할까요, 우리나라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위에 집을 사고 싶으셔도 투자자분들은 빼겠습니다, 그냥. 투자자들은 할 만큼 하고 벌 만큼 버셨잖아요. 이제 그만 버시기 바라고, 자산 관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파트 10개 가지고 있다. 자산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타임인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때가 올 겁니다. 지금 2022년 말에 한번 왔었고,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에 좀 왔다가 정부가 또 부양하면서 이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PF 구조 조정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레바논 사태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움직이려면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더 이상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조정기가 분명 오겠죠? 그러니까 마음, 마인드 컨트롤 좀 편하게. 이게 오르면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르겠냐. 10년을 올랐는데, 그거를 정부가 내려가는 걸 막아줬는데, 이게 과연 12년째인데, 그러면, 그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 그러면 조정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3기 신도시. 공급하는 거 청약 열심히 하시다 보면 되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주니까 현대 집값도 좀 다운되겠죠. 조금 시간을 갖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상황의 시장이 펼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셔야지 청약할 수 있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